미국 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었는데 어느 정도로 위험한 수준인가요? 사실 이제 미국 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었다, 몇 조 달러를 넘었다, 수치야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중요한 골자를 이제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미국 부채가 얼마나 이제 많아지던 간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부채는 언제든지 정부의 주도하에 녹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채가 좀 힘을 잃게 만드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돈의 가치를 그냥 하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빚을 가지고, 돈의 가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한 100년 전에, 100년은 너무 갔나요? 한 50년 전에 우리가 이제 한 1억이라는 돈의 가치와 지금의 1억의 가치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건 돈의 가치도 그렇지만 빚의 가치도 똑같습니다. 50년 전에 이제 1억의 빚이 있다라는 것이랑 현재 빚이 1억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존재하죠. 이게 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이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간접적인 방법, 금액을 그냥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저 부채가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면 그거를 심각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을 통해서 돈을 찍어내게 되면 38조 달러라는 거 지금 보면 엄청 커 보이겠지만, 돈을 막 찍어내게 되면 그때부터 38조 달러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채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부채로 인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겠구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미국 부채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라고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매년 천문학적인 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자율도 떨어지죠. 그래서 부채에 대한 이자 감당도 좀 부담이 낮아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동성 확보를 하게 되면서 돈이 풀리게 되면 이 빚의 가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채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부채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다, 괜찮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채는 언제나 심각했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됐었어요. 이번엔 정말 큰일 났다, 이번에는 부채 터진다 말을 하는데, 그건 결국에는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터진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은 정말 연착륙을 통해서 스무스하게 잘 해결을 해나가느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해결이 된다라는 거. 해결이 되지 않는 부채라는 거는 국가 단위로 봤을 때, 특히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존재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또 무제한 유동성을 풀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하 기조기도 하고, 연준에서 12월에 조기 긴축 종료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긴축을 이제 하다가 조기에 긴축을 종료했다. 다시 긴축으로 가지는 않겠죠. 중립으로 왔으니까 이제 뭘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유동성 확보 쪽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도 서서히 심리가 먼저 반응하면서 유동성을 맞이할 준비, 투심이라든지 돈들이 풀려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부채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이벤트, 돈이 엄청나게 풀려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추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는 돈을 다시 푼다는 신호로 봐야 하나요? 일단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양적 긴축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돈을 이제 다시 푼다는 신호로 봐야 될까,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돈을 다시 푼다는 신호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돈을 다시 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전 단계가 이제 필요하죠. 그럼 쪼이고 있는 걸 멈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긴축을 조기에 종료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립 상태로 이제 넘어가고, 그 뒤에는 이제 돈을 풀 텐데, 결국에 이제 돈을 푸는 정도까지 가려면 시장에 좀 위기 상황이 터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정도의 급은 아니어도 이번에 셧다운이 마무리가 됐죠. 미국에서도 셧다운이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고용이 너무 심각하다든지 소비가 너무 심각하게 죽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긴축이 그냥 종료된 것도 아니고 조기 종료가 됐다라는 것은 보다 빠르게 이제 돈을 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미리 지금부터 유동성을 준비해야 된다. 파월 연준 의장의 12월 기준금리 인하는 확정된 게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사를 통해서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단기적으로 봐서는 물론 이제 위축이 되겠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땐 결국 유동성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완화 스탠스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거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또 피벗하는 거 아니야? 다시 긴축 기조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볼만한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돈을 빨리 푸냐 아니면 좀 천천히 푸냐 이 정도 차이지, 푸는 거를 다시 돌려가지고 돈을 걷어들이는 이런 기조로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한테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이유가 달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국가 단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 구조가 아니면 좀 다른 데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제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높은 마진율을 보여주는 사업들만 남기고, 공장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국가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기초적인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도 많이 약해졌으니 이거를 다시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도 미국으로 지금 다시 돌아와라, 리쇼어링 정책이랑 다시 이제 헤쳐모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한번 또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달러를 지키기 위한 전략, 이것도 맞는 말인데 더 정확히는 제가 보기에는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달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조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데다 넘기니까 신흥국들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산 공장 다 미국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 동맹국들 관세 관련해서도 조금 더 최애국 대우를 해주겠다. 그리고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요, 지금 뭐를 가장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냐면,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뺏길 위기에 처해 있느냐, 이거를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중국 견제가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미국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을 이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좀 더 많이 성장을 해도, 미국은 좀 덜 성장을 해도 패권만 잘 유지가 되면 미국은 크게 나쁠 게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성장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근데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단계로 오려고 하니 이걸 그냥 틀어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전략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내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라고 너무 중국만 콕 집어가지고 야 너희만 공격할 거야 라고 하는 건 명분도 부족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성장률을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금을 미국 쪽으로 다시 헤쳐 모으게 만드는 이러한 전략을 좀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1,470원을 상회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도 괜찮은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최근에 1,470원을 넘어서기도 했고, 조정이 나와서 50원대 정도까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주식을 계속해서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미국 주식이 훨씬 좋지 않나요? 근데 솔직히 여기에 제가 뭐라고 부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도 투자에 훨씬 더 유리하고요. 원화 가치 하락에 비해서 달러 가치 하락이 훨씬 더 안 되고 있고, 방어가 더 잘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이 좋다 보니까 난이도도 쉬워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이 좀 더 이제 자료의 접근성도 많고 방대한 자료들을 접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좀 더 제가 특화되어 있어서 잘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지, 그냥 시장의 매력도만 놓고 보면 미국 주식이 훨씬 더 매력적인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훨씬 더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환율이 지금이야 방어가 되는 듯 하거나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제 입장에선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걸 점진적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속도에 비해서 이게 방어를 하다가 잘 방어가 안 되는 수준으로 가잖아요. 그런 심리가 무너지는 구간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패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60원, 70원, 80원 이렇게 올라가다가 1,500, 1,600, 1,700, 2,000 이런 식으로 확 뛰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패닉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게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이게 심리가 무너지면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오는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심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계속 주의를 하면서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 주식을 하는 매력도가 무엇이 있겠느냐. 미국 주식이 일반적으로 매력적인데, 일단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국 주식을 이제 난이도가 좀 낮고 조금 더 이제 매력적이다, 뭐 좀 안정감이 있다, 장기적으로도 좋다라는 쪽으로 투자를 하되,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사이클을 따라서 추종하면서 매매하기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뭐 미국에서 먼저 이제 주도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국에서도 이제 그 산업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좀 세금적인 메리트라든지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좀 기대해 보면서 이 사이클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시장이니 좀 장기 투자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사이클 투자를 좀 해보시라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면 결국 자산은 어떤 형태로 들고 있어야 안전할까요? 일단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금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이제 시장이 무너질 것이냐 안 무너질 것이냐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저는 시장은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뭐 다들 황당해 하십니다. 아니 그런 말은 나도 하겠어요 하시는데, 실제로도 이러한 식으로 양방향의 이제 전략을 모두 취해놓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시장은 유동성 기조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떠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불경기 모멘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환율 모멘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혹시라도 돌발악재로 급락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경제적 에어백, 안전마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장치들이 필요해요. 그게 결국 현금이죠. 그래서 완전히 몰빵해서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일정 정도를 떼어놓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데, 비상 상황이 터지면 써야 되는데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시장이 좋을 때 그걸 씁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써 하면서 뭐 갖고 있던 돈들을 다 투입해버려요. 비상금이라는 게 뭐겠어요? 좋을 때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비상 상황에 쓰라고 있는 게 비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보해두고 있는 현금은 비상 상황, 말 그대로 급락, 폭락이 떨어졌을 때 더 살 물량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쓸 물량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그 현금을 일정 정도 떼놨다라고 하면 안전마진이 확보되기는 했는데, 이 현금이라는 게 어때요? 지금 유동성 기조이기 때문에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원화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긴 한데, 달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하고 이제 긴축이 종료됐으니까 유동성까지 넘어가게 되면 달러 가치도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원화보다 덜 빠진다의 차이일 뿐이지 달러도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걸 방어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 결국 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금을 저는 현금과 섞어서 확보하는 전략을 가장 권장드리고 있어요. 근래에 이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유동성이 스탑된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금 가격이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는 당장 동결이 되더라도 결국 금리 인하한다. 그럼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금 가격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화폐로만 보유하시기보다 금과 섞어서 안전마진을 확보하게 되면, 지금 현재 화폐 가치가 뭐 달러뿐만 아니라 원화는 더 빨리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해칭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와 국고채가 동시에 하락했는데 달러 강세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증시 하락은 저는 달러 강세 때문만으로 좀 보기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좀 주인공을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패권을 장악했던 게 이제 AI 섹터인데, 미국을 중심으로 붙어도 벌써 이제 AI 고점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뭐 달러 강세 물론 영향이 있고 그러겠지만, 과연 지금을 달러 강세 국면이라고 보는 게 맞는가? 좀 여기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단계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조기 긴축 종료되고 완화를 하게 될 텐데, 달러가 뭐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면 그건 맞겠지만, 과연 이제 달러가 강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화폐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이 펼쳐지니까. 그래서 달러 강세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았다기보단, 그동안 이제 AI 시장 그리고
우량주, 빅테크 이런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었던 종목들 섹터군이 조정이 나오면서 매도세가 미국에서부터 나오니 한국도 그걸 추종하면서 따라가다가 같이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달러가 좀 셀 가능성은 좀 낮다. 그리고 투자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이제 이어진다, 뭐 약세가 이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전부 다 약세로 간다. 근데 한국이 좀 더 많이 약세로 간다. 경쟁력을 좀 더 많이 잃기는 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가 투자자들에게는 왜 위험 신호로 작용하나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달러 강세가 만약에 이어진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원화 가치 대비해서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가 돼버리게 되면 이제 유동성이 풀려나가면서 완화 스탠스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외국인 투자자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메이저 수급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개인 중에서 기관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실제로도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이제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달러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죠. 원화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를 할 때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수익이 나지 않는 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수익률이 0% 그냥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어도 환율만으로도 이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 때문에 환차손을 입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매도하는 이탈률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탈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코스닥, 코스피 모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력합니다. 뭐 코스닥이야 애초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지도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봤자 뭐 고만고만한 수준인데 코스피는 실제로 올해 4월부터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들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10월 정도까지 계속 우상향 시키면서 사들이고 있었던 외국인들 물량이 최근 10월 중순부터 특히나 11월 들어서면서 그냥 수직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정말 많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떠나버린다. 그러면 정말 시장에 패닉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달러 대비 이제 강한 모습, 뭐 아니면 최소한 기준금리 자체라도 역전되어 있는 현상을 키 맞추기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좀 어렵더라도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좀 동결을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내다보고 있긴 한데 하루바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종목도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런 현상을 K세론 현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지금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지는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이 뭐 몇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은 실적이 잘 나오면 오를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몇몇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옴에도 못 올라가거나 아니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상보단 안 나온 거예요. 작년보다 잘 나왔고 실제로도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를 여기까지 갖다 놓으니까 뭐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도 뭐 여기까지 못 미쳤다고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뭐 여럿 있었어요. 뭐 바로 생각나는 건 예전에 뭐 작년에도 LS 일렉트릭이 어닝 쇼크가 나왔다. 근데 쇼크라고 해도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전년 대비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안 나왔다고 쇼크라고 하면서 주가를 밀어내렸습니다. 근데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하니까 결국 주가는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근데 주가를 잘 못 올리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조정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실적 성장성이 계속 받치고 있는 종목이나 섹터라면은 오히려 그런 기회에 매수를 저는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지가 않고 결국 이제 섹터 성장이라든지 기업의 실적 성장이 거기서 그치면은 좀 문제인데 뭐 예상보다 안 나온 정도고 실제로 안 나온 건 또 아니야. 작년보다는 성장한 게 맞아. 그리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거야. 그리고 가치평가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너무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아. 이런 기업들은 만약에 이제 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뭐 주변 환경 분위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라는 종목들은 절호의 매수 기회가 저는 요즘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조정 국면일 때 일반 투자자는 현금을 얼마나 확보하는 게 좋나요? 저는 이제 그 고액 투자자들하고 소액 투자자분들하고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고액 투자자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현금이라든지 금을 어느 정도 적절히 믹스해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 같은 구간에서는 30%에서 40% 정도는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고액 투자자가 아니다. 소액이나 뭐 아니면 적절한 뭐 중간 정도의 이제 투자금으로 운영을 하는 투자자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계속 투자금을 투입한다. 적금식으로 라는 전제하에 저는 계속해서 투입을 해나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고액 투자자가 아니면 애초에 이제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게 아니라 시장이 무너지든 올라가든
계속 꾸준하게 매집을 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은 애초에 목돈이 준비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매달 월급날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소득이 이제 들어오는 고정된 주기마다 종목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 뭐 아직 안 가고 있다, 혹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매집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이런 분들은 솔직히 뭐 현금이나 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정해진 돈으로 계속 매집을 하는 거니까 굳이 뭐 안전마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 미래에 이제 들어올 돈이 안전마진인 거예요. 매집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근데 이제 이미 목돈이 갖춰져 있는 분들은 이걸 투입한다 해도 티가 잘 안 나고 목돈이라든지 고액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물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서 떼놔가지고 금과 현금을 확보해 놓는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조정 후 화장품, 유통 같은 새로운 섹터가 주도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터라든지 지금 수출 쪽에서 그나마 또 선방을 하고 있는 섹터들이 몇 있습니다. 저는 앞서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해왔지만 요즘같이 환율이 좀 불안정한 상황, 한국 증시가 좀 위태로운 상황, 거기에다가 이제 뭐 미국 증시도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더 이제 강조해서 봐야 되는 게 원래도 중요했는데 더 중요해진 게 수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같이 환율이 불안할 때 그리고 원래도 한국 주식을 할 때는 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첫째도 수출, 둘째도 수출, 셋째도 수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뭐해 먹고 사는 나라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뭘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 말을 안 들어보신 한국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나라가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야, 뭐 정말 노동력이나 아니면 진짜 뭐 지적 재산 이런 거 가지고 성장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출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가 경쟁력이 뭐 답이 없는 수준이에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수출이 중요한데 요즘같이 환율이 불안정할 때는 더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건 그냥 수출이 아니라 첫째도 미국 수출, 둘째도 미국 수출, 셋째도 미국 수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이 몇 있죠. 뭐 조선도 그걸로 많이 움직였고 방산이나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AI라든지 뭐 여기에 이제 파생되어 있는 원전 섹터, 전력 인프라 모두 수출로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새롭게 부상한 게 있죠. 예전에는 2014년도, 15년도 이럴 때만 하더라도 화장품이 정말 뭐 뷰티, 화장품, 코스메틱 이쪽이 정말 전성기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셌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한알령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수출로 강세를 보였던 뭐 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힘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뷰티 확장은 그 이전에 14년도, 15년도랑은 조금 달라요. 그때는 이제 중화권에 좀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단순한 뭐 아시아라든지 중화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북미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그다음에 여타 다른 세계 시장까지 모조리 확장이 되는 정말 과거의 뷰티 시장 확장과는 완전히 판이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파 자체도 훨씬 커졌기 때문에 뷰티 시장은 지금 수출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투자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하면 대장주 개념으로는 뷰티 종목들은 계속 좀 전개를 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화장품, 유통 외에 주목하고 계신 섹터도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걸 제약바이오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선 돈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시장이 앞으로 좀 잘 갈 것인지 여부를 볼 때도 예탁금이 많이 들어오는지 뭐 혹은 신용잔고가 많이 들어오는지 신용잔고와 예탁금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탁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한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지수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 한국은 이제 미국 증시를 무조건 추종하진 않는데 비슷하게는 추종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산업 트렌드는 거의 대부분 똑같이 추종을 해서 갑니다. 근데 AI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붐업이 됐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수출로 좀 AI 산업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나 업종군들이 많이 두각을 드러냈어요. 뭐 전력 인프라, 원전, 반도체, 그 다음에 뭐 각종 종목들이 많이 좀 두각을 드러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런 AI 고점론 얘기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이게 그냥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다른 섹터로 옮겨갑니다.
떠나지 않는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왜? 지금 유동성 장세이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은 계속 풀릴 거고 투자 시장은 화랑을 보여줄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어서 AI 쪽에서 그동안 많이 재미 좀 봤지 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다 하더라도 돈을 주식시장 밖으로 빼진 않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으로 전환이 될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아마 주식에서 다 뺐을 텐데 AI에서 돈을 뺄지언정 주식시장에서 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AI에서 뺐으면 다음 먹거리를 찾아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음 타자로 찾은 게 바로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분야입니다. 그걸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반도체 지수라든지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제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11월 달 들어서면서 지수가 우상행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는 지수가 있어요. 그게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입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AI 쪽에서 차익 실현한 물량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돈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순환매 랠리가 돌기 시작했고 이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이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것들이 제약바이오고 신고가 랠리를 써주고 있는 것 역시도 제약바이오예요. ABL바이오가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많이 급등하긴 했지만 지금 여타 다른 실적을 터트리면서 올라갈 종목인데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면서 고개 들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하면은 실적도 안 나오고 있고 적자 보고 있는데 기대감만으로 환상만으로 투자하는 게 한국 시장이었는데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이제 많아졌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기업들이 많아졌으니까 꼭 제약바이오를 실적 기반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였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하는 앞길에 수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항상 오늘만 그리고 이번 사이클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도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조급한 매매가 아니라 내가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원칙에 따른 매매를 이어가실 수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